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RC 강의를 맡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파트 7 독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에서 먼저 질문 유형을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는 지문 유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유형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눠주고 오늘 질문의 특징들을 다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왜 질문 유형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냐면 토익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 나오죠. 근데 지문이 뭐 이렇게 짧은 것도 있지만 아주 긴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지문을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읽으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토익은 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라서 지문을 막 읽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밑에 있는 질문을 먼저 보시고 질문 유형에 맞게 전략을 짠 상태로 지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단계로 질문 유형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유형은요, 먼저 주제와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토익에 나오는 지문들, 편지, 이메일 공지에서 이렇게 편지나 이메일 공지가 있었을 때 적게는 2문제가 딸려 나오고 많게는 이렇게 5문제까지 딸려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첫 번째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뭐냐, 주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토익에서 나오는 지문, 다음 시간에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토익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수능이나 내신과는 좀 달라요. 그런 학문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외로 뭔가 인턴을 나가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뭔가 직장을 가졌을 때 아니면 그냥 유학 가서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받게 되는 편지, 이메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 찾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막 주제가 숨겨 있지 않고요. 거의 초반부에 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실생활 살 때도 이메일을 받아봤을 때 이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거의 정독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목이랑 초반 몇 줄 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넘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보게 된다면 그때는 중간에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살펴보려고 세부 내용은 중후반에서나 나오죠. 그래서 주제가 항상 초반에 나와요. 공지사항은 또 더 그렇죠.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공지사항 딱 붙어있는 거 봤어요. 그거 엘리베이터 내가 내릴 층수 딱 왔는데도 안 내리고 그거 다 읽어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제목이랑 앞쪽 그쪽 보면 이 글은 왜 쓴 거다 라는 주제를 팍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목적 문제를 볼 건데 저희가 토익 초급자분들은 지문은 물론이고 질문조차 여러분들 잘 못 읽으셔서 좀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풀고 싶은데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니까 저희가 질문 스타일을 보도록 할게요. 주제나 목적 물어보는 문제는 main topic. 무엇이 주제냐? mainly discuss. 뭐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what about? 뭐에 대한 거냐? 이런 건 쉽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 다른 말로는 이 글을 쓴 purpose. purpose 모르셨으면 외울게요. 목적. 목적을 물어볼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는 왜 썼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ETS 예제와 함께 주제, 목적 물어보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저희 전략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항상 지문의 제목, 여기에 정답의 단서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서도 주제, 목적 잘 나오고 만약에 서두를 봤는데 약간 불확실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결론까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론에서 주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 서두, 결론 이런 거 보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ETS 예제를 가져왔는데 저번에 배웠던 파트 6보다도 더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독해입니다. 그래서 한 제목 정도는 살짝 봤어요. Language partner. 언어 파트너? 그리고 본문을 세워라 내워라 막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죠. 그래서 이 지문 본문을 슬쩍 한번 보시고 빨리 질문으로 내려와서 질문의 스타일을 보셔야 돼요. 아까 배웠던 purpose 나온 거 보이시죠? 목적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목적 물어보는구나. 이 공지의 목적은 무엇이지? 목적을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나는 제목, 서두, 결론 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채로 그 다음에 본문을 가시면 돼요. 보기까지는 미리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는 질문 스타일도 있는데 지금 목적 문제는 보기는 미리 볼 필요는 없어요. 더 헷갈릴 뿐. 보기는 어차피 다 투부정사로 나와서 뭐뭐 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단데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저희가 아까 전략 짜놓은 대로 먼저 제목을 보시면 돼요. 제목은 아까도 살짝 읽었지만 랭귀지 교환하는 뭔가 파트너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느낌인 것 같고 저희가 서두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Do you want to learn a new language? 까지 나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polish your language skill.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언어의 기술을 polish, 갈고 닦고 싶습니까? 딱 봐서 이것만 봐도 언어 뭔가 배우는 프로그램 같은 거보다 이렇게 여러분 주제를 간파를 하셨고요. 중간은 굳이 안 읽어도 그 언어 교환 프로그램, 그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겠지 생각하시고 일단 마지막쯤에는 이 프로그램이 세부사항 보니까 괜찮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내용이 또 이제는 서론구에 의해서 결론구에도 나옵니다. 보면 여기서 language였는데 여기 약간 conversation, 대화 파트너로 바뀌어서 이 대화 파트너에 관련된 정보를 receive, 받기를 원하시면요. 담당자 나오네요. 에이미 리라는 사람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토익 단어 나왔습니다. extension은 원래는 연장이란 뜻이지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담당자 뒤에 오면 선 연장해서 그 사람 데스크 위에 올리는 겁니다. 내선 번호란 뜻이라서 내선 번호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글은 왜 썼는지 알겠죠? 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이 랭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라고 해서 홍보한 그런 글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기를 한번 선택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A를 봤는데 advertise.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광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쁘지 않죠? 아까 언어 교환 프로그램 뭔가 광고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답으로 쓰려고 했지만 뒤를 보니까 job opening? 이거는 공석인데 공석 광고한 거예요? 사람 뽑고 있어요? 직원 뽑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기에 반은 맞다가 반은 틀린 저희가 귀엽게 반쪽의 함정이라고 부를 건데 반쪽의 함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격 급하게 요 단어 맞아 라고 쓰면 틀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A번 함정이었고 B를 봤더니 to publicize 하기 위해서 근데 publicize 단어를 못 푸니까 오늘 단어 좀 외워보도록 할게요.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public, 일반 사람들한테 publicize, 알린다, 홍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publicize는 원래 목적 문제에서 정답으로 잘 됩니다. 왜냐면 글을 쓴 이유는 무언가를 다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opportunity? 이 단어도 모르면 못 푸니까 단어 외울게요. opportunity는 기회라는 뜻이죠. 그럼 기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언어를 연습하기 위한 맞네요. 이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았기 때문에 정답은 B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지문의 긴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제목, 서론, 결론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략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저희가 이번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부사항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글을 쓴 목적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물어보는데 그 중간쯤에 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왜 토익에서 물어보냐면 여러분 토익은 누가 주로 봅니까? 여러분들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취직할 때, 승진할 때, 이직할 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사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무슨 자료 주고 빨리 찾아봐 했었을 때 막 되게 천천히 찾고 막 못 찾고 그러면 답답하죠. 그래서 토익도 비슷해요. 이게 지문을 주고 거기서 뭔가 상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찾아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서 물어보는 걸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토익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질문 스타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질문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보고 그냥 지문 세워라 내워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찾아야 돼? 키워드를 미리 아셨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서 후가 나오니까 사람 이름 쪽을 보시면 되겠죠? 누가 complete the form, 양식을 작성하지? 그럼 지문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 찾으면서 양식 이런 거를 미리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언제지? 데드라인, 마감 기간은? 그럼 지문 읽을 때 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날짜 위주 보고 데드라인 찾고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where the main office, 어디가 메인 오피스지? 그럼 또 빠르게 장소와 관련돼서 메인 오피스 어디지? 발빠르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청사항도 되게 많이 있는데 요청사항은 여러분들 ask를 좀 많이 써요. 근데 이때 ask는 물어보다도 있지만 ask 다음에 to가 붙으면 요청사항이라서 요청되는 사항은 이런 거 물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문을 좀 보자면 좀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지문은 일상생활에서 있는 거는 주제 같은 전반적인 내용이 초반에 나오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아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 세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보시고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 주세요. 미래 언제까지 뭘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미래 홈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요청사항이랑 같이 나와서 앞자면 따서 전세미. 전반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 미래 요청 내용 이런 식으로 순서가 많이 흘러가니까 기억 잘 해주시면 좋겠고
요청하다 할 때는 require도 많이 들어가니까 동의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상 문제도 풀 때 전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지문 보기 전에 문제 먼저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문제에서 아까 저랑 했던 것처럼 키워드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를 염두해 놓고 이제 지문으로 올라가는데 그 본문에서 봤었을 때 키워드와 관련된 단서가 딱 눈에 띌 거예요. 그럼 그 단서를 보고 그냥 막 찍지 말고 단서를 딱 찾은 다음에 너무 섣부르게 하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단서를 본 다음에 그 보기 중에서 선택지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 찾은 다음에 1대1로 대조를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다 맞구나 이래야지 한 부분만 맞다고 정답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반쪽의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막상 그 본문에 있는 그 단서와 선택지에 있는 정답이요. 완전 똑같은 단어를 쓸 때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똑같은 단어 많이 쓰면 약간 의심하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뭔가 뜻은 같지만 다르게 표현을 한 paraphrasing, 다른 단어로 약간 바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araphrasing도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ETS 예제 볼까요? 지문이 또 길죠? 그냥 막 읽는 거 아닙니다. 지문을 살짝 보니까 우리가 아는 날짜랑 zoo, 동물원? 동물원에 관련된 내용이냐 이 정도만 살짝 보시고요. 지문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빨리 내려오시면 돼요. 질문에서 저희 뭐 하기로 했어요? 키워드 찾기로 했었죠? 자, 그럼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누가 키워드예요? 그죠? 딱 보셨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튀어나오듯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그래서 어떻게 20% 할인을 받을 거냐? 그 다음에 그 박물관이래. 그 박물관이 아니라 동물원이요. 동물원에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머릿속으로 동물원 회원 가입 그러고 20% 할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20% 할인 받으려면 빨리 알아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되게 초반부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를 save, 아끼세요. 그게 할인 받으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멈춰서 이 단서가 제대로 된 건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진짜 회원을 들으려면 회원 드는데 20% 할인 받으세요 라고 나왔고 그 방법이 여기 나왔어요.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냐면 present. 이때 present는 제시하다는 뜻이에요. 제시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use는 과거에 사용이 된, 그러니까 이미 사용된 그 티켓을 갖다가 멤버십 회원 애플리케이션 신청서와 함께 제시를 하면 그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보기에서 찾았을 건데 그럼 그때 여러분들 비슷한 뜻이 바로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B는요 완전 똑같은 뜻을 쓰진 않았어요. 본문에는 present, 제시하다. 근데 보기에는 present 똑같이 안 쓰고 submit, 제출하다로 바뀌어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게 paraphrasing입니다. 그래서 paraphrasing, present가 submit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단어를 똑같은 뜻이긴 한데 다른 단어 살짝 바꿔 쓰는구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본문에는 그냥 티켓이라고 나왔지만 이제 선택지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entrance ticket. entrance라고 하면 입장권이라고 해서 약간씩 단어를 바꿔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추론 문제와 not true 문제를 가볼 거예요. 이거는 사실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스타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많이 못 읽어요. 우리 초급자분들이. 왜냐면 여기는 true까지는 다 알아요. 사실 어느 게 사실이냐 이거까지는 잘 아는데 그 다음 동사들 빨리 외울게요. indicated, mentioned, stated 같이 묶으세요. 다 언급된 바는, 사실인 바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직접적으로 지문에 옳은 거, 사실인 거, 언급된 거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스타일이 크게 이렇게 있어요. 뒤에 별 내용 없이 이 글에서 언급된 내용은 이렇게 전반적인 걸 물어볼 때가 있고 아니면 뒤에 about 같은 걸 써서 뒤에다가 특정 주제, 회사에 대해서 옳은 바, 배송에 대해서 옳은 바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런 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키워드도 미리 잡아놓고 근처를 보셔야겠죠. 근데 이 문제, not true 문제, 사실 확인 문제는 뭔가 직접적으로 지문에 이제 단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 단어 볼게요. 여기 suggested. 조심하세요. 이때는 제안하다로 나온 게 아닙니다. suggest가 제안하다도 있지만 여기서 암시된 바를 물어보는 거고 동의어가 imply예요. 그럼 이럴 때는 지문에 단서를 명확하게 하진 않았고 은근슬쩍 힌트를 깔아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힌트를 조합해서 추론해서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론 문제는 suggested, imply 동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에 요 most likely, 이 꼽사리 부사가 들어가면 약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도 그럴 것 같냐라는 뜻이라서 지금도 보면 누가 키치코일 것 같냐? Who is Miss 키치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명확하게 그 사람은 누구다? 찍었을 경우가 많은데 most likely가 끼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진 않아. 하지만 본문 읽다 보니 이런 거를 하면 이렇지 않을까? 이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most likely가 for whom intended 라고 하면 아마도 그 다음에 for whom 누구를 위해 이 글이 intended 계획되고 의도된 것 같냐. 그러니까 이 글의 대상은 누구인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물어볼 때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질문을 못 읽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질문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단어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계속 똑같습니다. 지문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을 살짝 보고 질문으로 내려와서 키워드를 파악을 하셔야죠. 근데 오늘 사신 확인이나 아까 추론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문 전반에, 지문 여기저기서 그냥 이 글에서 옳은 바 이런 문제랑요. 아니면 특정 상을 딱 하나 찍어서 이 사람의, 이 제품에 대해서 옳은 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두 문제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문 전반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지문 전반에 그런 내용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글 다 읽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때만 유일하게 약간 선택지를 먼저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선택지 A, B, C, D요. 그래서 지문으로 가기 전에 A, B, C, D를 먼저 읽고 A, B, C, D에 나오는 내용을 살짝 기억했다가 나중에 지문 읽으면 이 내용 나왔었는데 그때로 1대1로 대조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려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때만 그런 거고 질문에서 특정 사항을 딱 하나 꼬집었으면 굳이 보기를 미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특정 사항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푸셔도 돼요. 그래서 지문에서 그 특정 사항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그때 비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제는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일단 편지글인데 편지글로 가운데 정렬 있는 게 letterhead.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일단 지금은 미루짱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주소 나왔고요. 이 사람이 발신자입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Mr. Sands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 이름 한번 보고 갈게요. 미루짱이라는 사람이 Mr. Sanders한테 쓴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서 보니까 미루짱이 썼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발신자 나오죠. 그리고 질문을 보니까 쓴 사람 여기 미즈짱이라는 사람 나오고 그 사람이 state 언급한 것은 그 다음에 뒤에 무슨 키워드가 나오나 봤는데 키워드가 따로 없이 그냥 이 편지에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옳은 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차피 전반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미리 보고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선택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이따가 지문에 나올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미즈지양을 시로 다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녀는 만났었다. 편지 받는 미즈 샌즈를 previously. 이 단어 모르면 또 안 되니까 정리할게요. previously는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저 둘이 이전에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이제 맞으면 정답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다음 B번 가볼게요. B번은 그녀는 prior experience가 있나? 이건 또 뭐죠? 이거는 사전 경력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전 경력이 있나? 비슷한 position, 직책에? 오늘 직책 얘기 나오나?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C번은 그녀는 아까 편지 받는 미즈 샌즈 기억나시죠? 그 사람한테 letter of reference를 보냈나? reference가 뭐지? 또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해 볼게요. referenc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토익에서는 추천서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직책에 지원했을 때 그 나의 이전 말이 꼬였어요. 이전 직장 상사나 교수님이 나를 보장해 주려고 거기 인사과에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밑에서 일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내가 보장해. 그런 추천서를 받아서 보냈나? 모르죠. 더 읽어봐야죠. 그 다음에 D번은 그녀는 university 대학교 degree는 또 학위란 뜻이라서 학위를 갖고 있나 역사학에 이런 걸 미리 보신 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지금부터 지문 가서 있으면 잠깐 멈춰서 1대1로 대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으로 올라올 건데 저희가 슬라이드가 한정적이고 저희 문제집은 큰데 그래서 저희가 지문에서 그 해당 내용과 질문을 조금씩 같이 했어요. 잠깐 중략 표시로 했으니까 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즈 지양 씨가 미스터 샌즈 씨한테 왜 썼는지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니까 이제는 볼게요. 저는 responding,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광고에.
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미즈 지향 씨는요, 이제는 센즈가 띄운 광고를 보고 안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position, 그 직책에 대해서 office manager래. 아, 오피스 관리하는 매니저 직책이 공석이 떴다. 그 광고를 봤던 겁니다. 그 광고 보고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광고는 어디서 봤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2월 9일 날, 그 다음에 이탈릭체로 이렇게 쓴 거 지금 신문 기사인데 신문에서 2월 9일 날 그 광고를 보고 나 여기 지원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비슷한 게 2월 9일이면 벌써 이전인 것 같고 그럼 이전에 미스 샌즈 씨를 봤는데 볼게요. 이전에 미스 샌즈 씨를 만난 건 아니죠. 만난 게 아니라 광고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반쪽의 함정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을 만난 건 아니고 광고에서만 봤다. 그래서 이런 건 반쪽의 함정이라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번은 벌써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광고를 받고 이제는 내가 그 직책에 apply,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보죠. 이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광고를 보고 내가 지원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enclosed. 이거 저희 문법하면서도 나왔던 건데 안에 넣고 동봉된 이란 뜻이었죠. 근데 이게 원래 명사를 꾸며줄 때 많이 쓰이는데 앞으로 강조하려고 튀어나온 겁니다. 뭐를 동봉해놨어요. 보냈어요. 근데 뭐를 보냈나 봤더니 resume. 뭐를 보냈다는 내용도 아까 보기 사실 있었는데 근데 이때 resume가 뭐죠? resume는 여러분 토익 단어 이력서란 뜻이죠. 근데 아까 질문에 보기에 나왔던 reference는 이력서가 아니라 추천서. 둘 다 문서긴 하지만 이력서, 추천서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력서는 내 이름과 학력과 경력만 딱 나열하는 거고 추천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 직장 상사나 교수님이 써주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반쪽의 함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녀가 미스 샌디 씨한테 뭐를 보낸 건 맞은데 이렇게 추천서를 보낸 게 아니라 이력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력서만 일단 보낸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력서에서 보시다시피 나는 5년의 지우고 경력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경력인데 매니징, 관리 감독을 해본 경력이 있대요. 이 매니저 자리에 지원을 하는데 이전에 매니징을 해본 경력이 있다? 그럼 이런 게 바로 아까 보기에서 몇 번에 있었냐면 B에 prior experience, 사전 경력이 있다. 여기 5년의 경력을 사전 경력으로 약간 바꿔 쓴 거죠. paraphrasing 해서. 그래서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A랑 C까지는 저희가 오답 정리를 했는데 D가 좀 걸려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쯤에 보면요. 이제 실제로 만나서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대학교 얘기가 나와요. University? 그럼 아까 보기에 University 있었는데 정답 아닌가? 이때도 반쪽의 함정입니다. 저희 지문을 보시면요.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 지원하면서 내가 또 대학교에서 트레이닝도 받았는데 그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았어. 근데 아까 보기에서는 대학교까진 맞지만 여기서 역사에서 학위를 가진 건 아니죠. 역사학위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쪽의 함정, 비슷한 단어 나왔다고 정답으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동의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동의어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자, 동의어는요. 이렇게 생긴 게 동의어인데 이게 이 단어만 딱 보시고 이 단어의 동의어 나 알아! 그래서 그냥 찍으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ETS 측에서 문자를 낼 때 그냥 한 가지의 뜻만 있는 단어 말고 한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주인공으로 출제한 다음에 이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A, B, C, D에 다 상응하게 여러분들 출연을 시켜버려요. 그럼 A, B, C, D가 다 얘의 동의어인데 누굴 썼지? 그럴 때는 문맥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문맥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서 무슨 말으로 쓰인 거지? 문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단어 자체만 보지 말고 문장으로 가서 전체 해석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동의어 말고 토익에 많이 쓰이는 약간 낯선 어휘도 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제 보면서 토익이 진짜 많이 나오는 어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목까지만 살짝 볼게요. 멘토링의 가치? 멘토링 많이 하죠. 회사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그래서 멘토링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멘토링의 가치가 높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쓴 것 같고 질문을 보니까 parties의 동의어를 찾으래요. 근데 이것도 너무 순진무구하게 파티 쉬운 단어 나왔구만. 파티 놀고 멋있는 뭐 이거 축제 아니야? 그럼 축하하는 거? 정답은 D. celebration, 축하연, 막 파티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함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파티의 동의어가 celebration이 있지만 여기선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파티로 과연 나왔을까?
그걸 보셔야죠. 지금부터 두 번째 단락의 여섯 번째 줄 가서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에 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살펴보셔야 돼요. Most parties. 사실 근처만 봤어도 약간 티는 나는데 저희가 전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멘토링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내용을 했고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주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또 멘토링 프로그램 나오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할 때 두 명이 꼭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있어야죠? 먼저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 멘토의 조언을 받는 멘티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멘토와 멘티 간에 이제는 confidentiality라고 해서 기밀이 유지돼야 되고 그래서 both parties, 이때 parties는 노는 파티가 아니죠. 파티가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측이 둘 다 프라이빗하게 유지되도록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파티가 다른 뜻이 있어요. 놀고 먹는 파티 말고요. 단체의 당사자들,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몰랐으면 이번 기회에 외우세요. 그럼 이 중에서 사람들 느낌을 쓸 거라서 사람들은 일단 이거는 아니고 여기서 사람들이 느낌이 좀 오는데 지원자보다는 멘토링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 참여자들이라고 해서 정답은 B, participants, 참가자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단순히 놀고 먹는 파티 말고 사람들, 참가자들, 양측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장삽입 문제예요. 문장삽입 문제는 문장이 먼저 주어집니다. 이런 식이에요. 문장이 쫙 있고 이 문장을 먼저 준 다음에 이 문장이 본문에 뚫어놓은 1, 2, 3, 4번 중에 어디에서 가장 자연스러울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 문장 삽입 문제 먼저 항상 삽입문 먼저 읽으셔야 돼요. 삽입문에서 뭔가 키워드를 찾고 그래 이 키워드야 생각을 한 다음에 지문으로 올라가서 읽다가 갑자기 흐름이 좀 단절되는데 그걸 파악하고 이걸 넣으면 좋을까? 앞뒤가 자연스러울까?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전략은요. 일단 삽입문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고 단서와 지문 내용을 연결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단서로 많이 쓰인 애들만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트 6 때도 배웠던 접속부사, 그래서, 그러나 이런 아이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명사, this, he 이런 것들 지칭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간 순서, 숫자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에 저번 강좌에서 파트 6에 배웠던 거랑 비슷하죠. 이런 아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ETS 예제를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자리를 뚫어놨고요. 근데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 삽입문 요걸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fore 되게 유명한 접속부사잖아요. 따라서 그래서라 이 문장 앞에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예요. 근데 무슨 원인이 있었고 그 결과로 ideal candidate 이상적인 후보자? 사람 뽑나?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이상적인 후보자는 should be in good physical condition. 약간 몸이 건강 상태가 좀 좋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뒤를 보시고 이렇게 신체적인 특성이 왜 필요하지 따라서 이런 거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알튼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요번에 무슨 contract, 계약권 보내줘서 고맙고 나우대절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때는 지금보다는 때문에 느낌이라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뮤지컬 게스트 음악가들은 다 라인업을 끝냈으니까 이제는 다른 스텝 직원들을 찾는 것이 필요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직원들인데 굳이 신체적 특성이 좋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좀 읽어봅시다. 직원들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인지 두 번째 단락부터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특히 직원들 중에서 스테이지 테크니션 여기서부터 정답 나오네요. 무대에서 뭔가 기술자를 우리가 찾고 있는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맡아서 할 일은 loading, 짐을 싣고 unloading, 짐을 내리고 그 다음에 heavy, 무거운 장치들을 무대에다가 싣고 내려야 돼요. 그럼 무거운 거 하려면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고 그 무거운 거를 날라야 되니까 따라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잘 발닿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2번이 지금 후보예요. 근데 뒤에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봤더니 this person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 나왔던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후보자는 건강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건강한 이 this person은 리허설도 참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완벽합니다. 정답은 B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30분 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질문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질문에서 일단 키워드 잡는 거 좀 감은 오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원래 더 길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인강이 제한적이라 팁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다음 강좌에서는 지문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 때 또 만나요.